역시 자동차의 디자인에선 헤드램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디자이너의 입장에선 두 개로 나눠진 헤드램프는 당연히 지켜야 할 전통이고 그 형태를 막연히 예쁘게 그려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깊이감 있는 디자인을 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벤틀리는 신기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브랜드가 아니긴 하지만 이전처럼 LED 주간 주행 등으로만 램프를 채우기엔 시대가 발전했고 그룹 내 다른 브랜드에서도 매트릭스 LED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두 개의 헤드램프라는 한정된 조건 속에서 새 기술을 적용할 때가 됐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메르세데스의 W212 E클래스의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기술을 탑재하기 위해 두 개의 헤드램프를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으니 꽤나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벤틀리에게 그 정도의 기술적 문제는 컨티넨탈의 예상과 가격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겠지만 새로운 기술 그리고 전통과 소재를 벤틀리의 정체성에 맞게 표현할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은 디자이너에게 큰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빛과 유리 또는 투명함과 관련되면서 이 시장층의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브레인 스크립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빛나는 것을 생각하다 보면 보석을 포함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여러 브랜드에서 이미 오랫동안 램프 디자인을 리서치해왔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짧은 고민은 그 깊이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보석을 깊이감 있게 풀어내 설득력 높은 명품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간혹 합리적 가격의 자동차에서 보석이란 사치스러운 것을 모티브로 했다는 얘기에 공감하기 힘들듯이 깊이 있는 리서치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컨티넨탈의 디자이너가 고민의 답을 낸 것이 바로 크리스탈 컷 글래스에 대한 브레인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크리스탈이란 이름과 달리 수정과 같은 광물이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유리에 산화 납을 함유하여 극도로 투명한 유리를 만들 수 있고 그 굴절 유리 크고 아름다워 주로 공예나 광학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자인한 헤드라이트는 이 시장층이 주로 사용하는 글래스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양산형 제품보다 공예품으로서의 인상을 만들 수 있고 그릴의 메쉬 패턴과도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컨셉카였던 스피드6의 헤드램프 디테일보다도 아름다운 양산차의 것이 문자 그대로 정말 비싸 보입니다. 벤틀리에서도 그것을 아는지 조명 중에서도 빛을 통한 예술에 나왔을 법한 일루미네이션이란 용어로 헤드라이트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빛이 들어온 모습을 보면 그 표현이 어울려 보이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식 자료에서 웰컴 시퀀스가 켜질 때 헤드램프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면서도 그 정확한 영상 자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식 영상 중에 있는 이 모습이 웰컴 시퀀스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보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컨티넨탈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웰컴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전면에서는 내부 디테일의 극적인 아름다움에 묻혀 눈에 띄진 않지만 아마도 실물을 마주했을 때는 좀 더 분명히 느껴질 디테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램프 커버의 3차원적 형태입니다. 차체의 굴곡에 맞게 정말 입체적이어서 어느 각도에서 보는지에 따라 그 형태가 다양해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면에서는 원형에 가까워 헤드램프 내부의 디테일로 집중하게 하지만 약간만 측면에서 보면 완전한 원형이 아니기에 램프의 외곽선에 대한 시각적 흡수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완전한 측면에서는 스파르탄의 굴곡처럼 차체의 굴곡과 일체감이 느껴지는 램프는 그 디자인에 쏟았던 디자이너의 많은 정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옆모습으로 넘어가 헤드램프에서 시작해 리어로 이어지는 파워라인과 뒤쪽으로 시각적 무게감을 실어 역동성을 만들어주는 리어 하운치, 여유로운 차량에서만 볼 수 있는 스웁 루프 라인, 이 세 라인은 1952년 컨티넨탈부터 2000년대 컨티넨탈까지 60년을 이어온 컨티넨탈의 디자인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개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꾸준히 자극함은 물론 스피드6와 스파르탄의 개념을 더하며 풍족해진 내용을 슈퍼포밍 테크놀로지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형 컨티넨탈의 인상을 더 스포티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늘어난 휠 베이스입니다. 보통 휠 베이스가 30mm만 늘어나도 차의 인상이 달라 보이는데 신형 컨티넨탈은 프론트 휠을 무려 135mm나 앞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프레스티지 디스턴스가 늘어나게 됐고 그 늘어난 곳을 영국 브랜드 특유의 위트로 채워 디자인을 더 풍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12기통을 상징하는 12 레터링입니다. 이 레터링 덕분에 12기통이란 가장 호화로운 엔진을 가진 자동차를 유치하거나 천박하지 않게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독보적인 엔진의 무게감보다는 센스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이 알려진 것처럼 컨티넨탈의 파워트레인은 V12가 아닌 W12 엔진입니다. 이는 아우디 폭스바겐과 엔진을 공유해 비용적인 이점을 가지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폭스바겐에 흡수된 후 출시된 2003년 컨티넨탈 GT의 컨셉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의 컨티넨탈이 벤틀리에서 볼륨 모델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막연히 상업적인 성공을 위해 이 차가 기획된 것은 아닙니다. 벤틀리의 과거를 약간만 설명하고 가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벤틀리는 롤스로이스에 인수되어 스포츠 라인업을 담당했던 역사가 있었다는 것과 한 차례 도산 후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는 비커스라는 회사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1990년대 폭스바겐과 BMW의 인수전에 휘말려 벤틀리는 폭스바겐으로 롤스로이스는 BMW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폭스바겐은 롤스로이스와 벤틀리에서 가장 중요한 크루 공장과 그 장인들 그리고 브랜드로서의 벤틀리를 가져와 아르나지를 통해 과거로부터의 명맥을 이어왔다면 BMW는 사실상 롤스로이스의 브랜드와 같은 무형 자산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2003년 굿우드 공장을 새롭게 열게 된 것이고 벤틀리 역시 2003년 크루 공장에서 새로운 컨티넨탈 GT를 출시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인지 벤틀리는 신형 컨티넨탈에서도 그 혈통을 매우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롤스로이스와 벤틀리를 만들던 바로 그 크루 공장에서 그 사람들이 또는 그들의 후세들이 만드는 차량이기 때문이죠. 바로 그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으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아 보여줄 차가 컨티넨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드코어하거나 마초적인 스포츠가 아닌 여유롭고 럭셔리한 스포티함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실내 공간의 여유이고 아무리 2+2 시트라고 해도 뒷자리의 실용성이란 여유로움을 보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운 공간을 위해 V12보다 길이가 24%나 짧은 W12 덕분에 프론트를 컴팩트하게 만들고 나머지를 여유로운 실내 공간에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2003년 당시의 컨티넨탈의 컨셉은 가장 사치스럽고 여유로운 공간을 가졌고 슈퍼카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쿠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출시 당시였던 15년 전엔 페이톤에 2억 원만큼 장식을 한 차란 비아냥도 있었고 30만 달러짜리 언더스티어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컨티넨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그 가격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형 컨티넨탈은 파나메라와 플랫폼을 공유해 운동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하니 그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물론 12 레터링이 이 모든 역사와 가치를 내포한 상징은 아니지만 12기통을 가지면서 이토록 여유로운 공간을 가진 쿠페가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12 레터링 주변 벤틀리의 B를 닮은 에어벤트 뒤로의 크롬 라인 그리고 상단의 면을 오목하게 만들어 어둡게 연출하여 밝은 크롬과 대비됨은 물론 차의 전체 인상을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길어진 휠베이스 덕분인지 유난히 길고 날렵해 보이며 리어 범퍼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과 리어 하운치의 입체적인 인상이 시선을 자연스럽게 뒤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뒷모습은 이전의 컨티넨탈에 비하면 꽤 많이 바뀐 편인데요.
물론 이 정도 수준의 명품은 새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이전 모델이 낡아 못 쓰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형이 너무 아름다워 구형이 조금 투박해 보이긴 하지만 구형은 각 요소들 간에 위계가 뚜렷하고 조화된 인상이었다면 신형은 층을 나누어 가로로 넓은 인상으로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눈에 들어오는 가로로 긴 수평면의 최상층과 그 아래 오목하면서 가로로 긴 면, 그리고 그 끝에 테일램프마저 가로 장변의 타원형으로 그 폭을 시각적으로 더 길어 보이게 해서 더 극적인 스포티함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램프 내부의 디테일은 헤드램프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스탈 컷 그래픽의 디테일을 가졌고 깊이감을 주는 연출을 더해 시각적 흡수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 타원의 형태는 머플러와의 통일성도 높으며 이전 모델의 테일램프 속 디테일이 램프 커버 밖으로 나온 듯한 인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존재감이 더 커진 스포일러와 번호판과 크롬 라인까지 일반적인 차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디테일들로 가득한 뒷모습은 이전보다 더 극적으로 연출된 C필러 라인과 함께 가장 여유로운 쿠페이자 그랜드 투어러로서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듯합니다. 조금은 지엽적이지만 항상 레터링 없이 차를 표현해왔던 벤틀리가 엠블럼 아래에 벤틀리란 레터링을 추가한 것은 언제부터 한 것인진 모르겠지만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형 컨티넨탈의 익스테리어는 3개의 기둥으로 된 큰 그림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로 채워진 디테일들로 명품에 걸맞는 디자인이 되었지만 실내에서는 더 큰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실내의 클래식한 분위기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시대의 자동차에 요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소재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물론 벤틀리 정도의 가격과 명성이라면 가장 비싼 소재만 사다 넣으면 될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소재란 것이 원하는 등급의 것을 원하는 만큼 구해서 원하는 형태로 가공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저도 건축과 조경 설계를 하며 소재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낀 적이 많은데요. 같은 소재라 해도 취급하는 곳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일반적인 문제는 건너뛰더라도 소재란 건 늘 써오던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일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공성, 내구성, 신미성 등 당연한 것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소재를 리서치할 시간을 설계 기간 중에 가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회사의 정보력과 협상력이라 해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건축이나 조경은 그 특성상 마감에 대한 수용자들의 기준이 조금은 여유로운 반면 자동차의 마감에선 약간의 흠조차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품질을 판단하기 위해 마감면 바로 앞까지 다가가 단차나 불량을 살피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정교해야 하는데도 여름과 겨울 급격하게 변하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보편적인 어려움들이었다면 컨티넨탈에만 해당되는 어려움도 있는데요. 전세대 컨티넨탈의 인테리어는